번째로 물질의 종류와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물질과 에너지로 나뉘고 당연히 질량이 있으면 물질이 되겠죠. 이 물질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다면 혼합물, 그렇지 않다면 순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순물질은 원소와 분자라고 불리는 화합물로 나눠질 수 있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예시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1 물질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공간을 채우며 질량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상태로 상호 변화할 수 있습니다. 순물질은 규정된 또는 일정한 조성을 가지는 특징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 소금은 각각 특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순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혼합물은 독특한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둘 이상의 순물질의 조합으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뉩니다.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의 예시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불균일 혼합물에서 흙탕물 말고도 우유가 있습니다. 그 옆에 적어 놓으시고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간혹 보기로 출제되니까 우유가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질 중 혼합물인 것은 염화수소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는 순물질입니다. 공기는 79%의 질소, 21%의 산소, 그리고 그 외 등등 여러 가지의 물질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기는 혼합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균일 혼합물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 원소와 화합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는 화학적 방법으로 더 간단한 순물질로 분리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주기율표에 있는 것들은 그 원소를 말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118종의 원소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물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원소가 비율에 맞춰가지고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여기 보면은 원소와 원자가 있는데 원소는 종류에 대한 개념이고 원자는 개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H2O라는 물이라는 원자와 원소의 개수를 따지고 본다면 원소는 H와 O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라고 할 수 있고 원자는 H가 두 개, O가 한 개, 그래서 원자의 개수는 총 3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가운데 모여서 원자 핵을 이룹니다. 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개를 모두 다 합한 것을 말하며 그 주위를 전자들이 빙글빙글 도는 구조로 원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화학결합할 수 있는 원소의 기본 단위이며 원자의 내부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해져서 핵이 되는 거였고요. 양성자는 중성자와 함께 원자 핵을 구성하면서 양의 전하를 띱니다. 중성자는 양성자의 질량보다 약간 더 큰 질량을 갖고 있는데 정기적으로는 중성입니다.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이 전자는 모든 원자 안에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작은 입자입니다. 원자의 표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을 여기 띄워놨는데요. 리튬이라는 원자 기호를 쓰고 이 위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질량수를 나타내는데요.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를 더한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3이라는 숫자는 원자 번호를 뜻합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와 같은데 지금 여기에 원자 번호가 3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성자의 숫자는 3이겠죠? 양성자의 숫자가 3이면은 질량수가 지금 7이니까 중성자의 숫자는 몇일까요? 중성자는 4개가 되겠네요. 원자 번호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의 수이다. 질량수는 원자에게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 수를 합한 수이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의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륨 원자는 19개의 양성자와 20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원자 번호와 질량수는 각각 얼마인가? 아까 말했다시피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19개의 양성자 수가 있으니까 원자 번호는 19이 되겠네요.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더한 값입니다. 양성자의 수가 19개였고
중성자의 수가 문제 제시된 20개라고 했으니까 질량수는 이 둘을 더한 39가 되겠네요. 다음 개념 잡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수가 23인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이라면 양성자의 수는 얼마일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다시 상기해 봅시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와 같았으니까 원자 번호가 11이었으면 양성자의 수도 11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화합물의 명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분 화합물의 명명법입니다. 뒤에 있는 원소의 이름에 화를 붙이고 앞에 있는 원소의 이름을 읽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원소의 이름이 뭐뭐소로 끝나는 경우에 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수소의 소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예외입니다. 그래서 여 밑에 있는 이 표에 나온 이성분 화합물의 명명법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산화수를 표시한 명명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도 또 한 번 다룰 거예요. 그리고 산화수 명명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산화수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화철 FeO라고 하는 것의 산화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화수를 구할 때 대부분의 경우 산소는 마이너스 2값, 수소는 플러스 1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eO, 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Fe의 산화수와 O의 산화수를 두 개를 더했을 때의 값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산소가 마이너스 2값을 뜬다고 했고 Fe의 산화수를 구하는 거니까 Fe의 산화수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산화철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e2O3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값을 다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합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2를 나타낸다고 했고 총 3개입니다. 그리고 Fe2의 값은 총 2개입니다. 이 모든 식을 다 더했을 때 값이 0이 되어야 하니까 Fe2의 산화수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산화철의 3가 되는 겁니다. 방금 산화수 구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 내용을 글로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오타가 있어가지고 이 산화철 2를 3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원소를 가지지만 원자의 개수가 다른 화합물의 명명법과 다원자 이온결합 화합물의 명명법은 두 개의 표를 참고하셔서 원소와 명칭을 바르게 짝지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다원자 이온 명명에 대한 부분도 함께 원소에 맞게 명칭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화물 명명법입니다. 수화물은 물 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을 말하는데 수화물을 명명할 때는 이 뒤에 있는 H2O 앞에 있는 12 숫자를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산나트륨 10수화물, 염화칼슘 2수화물 이런 식으로 수화물 앞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명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소 주기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기율표라는 것은 양성자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해서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묶어놓은 도표를 말합니다. 옆에 저자 어드바이스에 보시면은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큰 주기율표보다 더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20개의 주기율표 원소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작은 주기율표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된 표를 족이라고 읽습니다. 1족, 2족, 3족 이렇게 읽고 가로는 주기라고 해서 1주기, 2주기 이렇게 읽습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중금속 원소를 기준으로 오른쪽 하늘색 부분은 비금속 원소, 그리고 가운데는 전이 원소, 그리고 1족과 2족은 수소를 제외하고 금속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양쪽성 원소라고 있어요. 이 양쪽성 원소는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어떤 것이 양쪽성 원소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소 주기율의 구성입니다. 주기와 족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주기는 물리적 성질이 유사한 그리고 족은 세로로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것을 묶은 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할로겐, 비활성 기체 부분인데 1쪽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2쪽을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17쪽을 할로겐, 18쪽을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원소 중 양쪽성 원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쪽성 원소는 4번 아연이 되겠네요. 생각보다 양쪽성 원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반드시 7가지를 암기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의 크기는 원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없어서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했을 때 원자들의 핵 간 거리를 측정해서 반지름을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핵이 있을 거고 이 핵 간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얼마다 라고 그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2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 원자 반지름에 대해 나와 있죠. 핵 간 거리를 2로 나눈다. 중요한 부분은 이 2가지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해서 원자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하지만 껍질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의 크기는 커집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주기율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같은 족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의 크기는 커집니다. 이 방금 그린 부분을 같이 메모해 두시고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온은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아니라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원자 분자입니다. 주기율표에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데 이 양이온이 되는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 그러므로 전자가 11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므로 2개, 그 다음 껍질인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그리고 남은 1개가 세 번째 껍질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나트륨은 전자를 잃기가 쉬운데 이 하나의 전자를 잃어서 나트륨 이온이 되고 이렇게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트륨의 이온은 1가 상태로 플러스 1가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나트륨은 금속성을 가진 원자이기 때문에 최애각에 있는 한 개의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나트륨 양이온이 됩니다. 이때 나트륨 양이온은 최애각의 전자가 8개가 되고 전자 껍질의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그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l은 원자 번호가 17번이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차례대로 전자를 17개를 채우고 나면은 맨 마지막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이때 안정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8개의 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더 들여오는데요. 그렇게 만나서 염소가 이온이 되면은 마이너스 1가의 염소 이온이 됩니다. 염소는 비금속성을 가진 원자로 최애각의 전자가 7개가 있으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1개를 얻어 염소 이온이 됩니다. 이때 염소 이온의 최애각 전자는 7개에서 8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자 간 반발력에 의해서 원자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자, 옆에다가 메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반지름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번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나트륨이 원자 번호가 11번이고 전자가 11개 있다고 했습니다.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이온이 된다고 했죠. 이때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 1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요. 같은 주기의 경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 전하가 커져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을 때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자 모형의 변화입니다. 여러 가지 원자 모형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밝혀낸 바가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을 다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고, 저는 3-5번의 현대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지니고 있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확률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 함수를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이 오비탈이라는 것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 분포를 구름처럼 나타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을 K라고 하죠. K에는 1s 오비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껍질은 L 껍질이라고 하는데 2s, 2p 오비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껍질 M에는 3s, 3p, 3d 오비탈이 있고, 네 번째 껍질 N에는 4s, 4p, 4d, 4f 오비탈이 있습니다. 옆에 참고를 보시면은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써 있죠.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 오비탈에는 2개,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p 오비탈에는 6개, d 오비탈에는 10개가 있습니다. F까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으니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고, S 오비탈의 경우 네모난 방이 하나 있는데 이때 전자가 위, 아래로 2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P 오비탈의 경우에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가 6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6의 오비탈의 전자 배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의 원리라는 것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전자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1s부터 전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 그 다음 2p 순으로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1s를 건너뛰고 2s의 전자가 채워진다면 들뜬 상태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바닥 상태는 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자가 3개라면은 세 순서로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